병원 가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응급실까지 오셨어요. 병원비도 다 내셨어요. 쓰러진 저를 업고 병원비까지 내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김도현 올림. 그리고 그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계신 곳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마다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가는 길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혼자 삽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자식들은요? 바쁩니다. 다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딸은 캐나다에, 아들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아프다는 걸 알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알려봤자 걱정만 끼칠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기사님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더니 숨이 막혔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는데 힘이 빠지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손님, 손님. 기사님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지? 고개를 돌리자 링거가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은하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택시 안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것, 쓰러졌던 것. 택시 기사님은요? 아, 그분이 할머니를 업고 응급실까지 오셨어요. 병원비도 다 내시고 가셨고요. 병원비를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120만 원 결제하시고 가셨어요. 아, 이거 두고 가셨는데요. 간호사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김도현 올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을 본 순간 48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975년 봄이었습니다. 신임 교사 시절 저는 5학년 3반 담임이었어요. 그 반에 김도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도연아, 이번 시험도 1등이네? 네, 선생님. 장학금 신청해 줄게. 중학교도 꼭 가야 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제가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실 내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박 선생, 그 김도연이라는 학생 말이야. 집이 어렵다며? 네, 하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려. 도연이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야. 전학 보내는 게 낫겠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 교사가 교장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미안하지만 전학 가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구나.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쪽지를 다시 봤어요. 김도현. 48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기사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50대 후반쯤? 마른 편이셨고 말수가 별로 없으셨어요. 할머니 없고 오시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도연이었을까? 정말 그 아이였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퇴원 수속 때문에 필요해서요. 없습니다. 자녀분은요? 해외에 있어요.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11월 하늘이 보였는데 흐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펼쳤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아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내가 전학 보낸 그 아이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연아, 정말 내가 맞니?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쪽지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8년 동안 도연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잊고 살았을까? 왜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을까? 왜 120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대신 내줬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 48년 만에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도연이가 나타났어요. 낡은 교복을 입고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48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택시에서 내려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김도연 올림. 구겨지고 손때가 묻은 쪽지였어요. 사흘 동안 수십 번 펼쳐보고 접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영수증에 택시 회사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네, 한빛택시입니다. 저 거기 김도연이라는 기사님 계신가요? 김도연 기사님요? 잠시만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객님, 김도연 기사님은 2주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연락을 드려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 퇴사, 건강상의 이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4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교장실, 증거가 없어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야. 복도에서 도연이를 불렀던 순간, 도연아, 미안하지만 전학 가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구나. 고개만 끄덕이던 도연이의 눈빛,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이 4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1975년 봄 5학년 3반 소풍 사진. 도연이가 전학 가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산 앞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구석에 도연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여럿이 모여 웃고 있었는데 도연이만 혼자였습니다. 도시락도 없이 그냥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가가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드세요. 아니야, 선생님은 배불러. 도연이 먹어. 도연이는 그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48년 전 그 아이의 얼굴 위로.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목소리가 달라요. 아무 일도 없어. 괜찮다니까. 엄마는 언제나 그러세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만 하시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우리한테도 좀 기대세요. 나랑 오빠도 엄마 자식인데. 너희 바쁜 거 아는데. 무슨 신경을 쓰게 하니. 괜찮아, 정말. 엄마, 나 괜찮으니까. 너도 일 열심히 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어요. 도연이도 그랬을까?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48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쪽지를 보고 앨범을 펼쳐 도연이 사진을 보고 밤이 되면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은 옛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48년 전 그 학교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어머니라고 불렀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48년 동안 도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갑자기 퇴사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영영 찾지 못하는 걸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걸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쪽지를 펼쳤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아, 도연아. 쪽지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지 않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눈물이 떨어졌어요. 창밖으로 11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어요. 저는 그 밤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평생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제가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쪽지를 보고 앨범을 펼쳐 도연이 사진을 보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 택시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동창의 명단도 뒤져봤어요. 1975년 학생 명단에 김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학간 아이는 명단에서 빠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찾을 수 없는 걸까?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교환이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았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열지 않은 서랍이었어요. 낡은 출석부, 학급 운영 일지, 그리고 아이들이 쓴 장문 노트 몇 권.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나의 장래 희망, 우리 가족, 내가 좋아하는 것. 아이들의 글씨체가 삐뚤빼뚤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트. 표지에 5학년 3반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나의 꿈 김도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도시락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만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도 커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요. 글씨는 서툴렀어요.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아,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숨이 막혔어요. 내가 그 아이의 꿈을 짓밟았구나.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던 그 아이를 내가 버렸구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친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 저녁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연한 노란색 편지지였는데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변색되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48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펜을 대자 글씨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도연아, 선생님이 이제야 편지를 쓴다. 48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날, 내가 전학 가던 날, 선생님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교장 선생님 말씀에 굴복했고 학부모들 눈치를 봤어. 신임 교사였던 나는 겁이 많았단다.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쓴 장문을 오늘 다시 읽었어.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더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착하지 않았어. 너를 버렸으니까.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선생님 마음만은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었어. 사랑한다, 도연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구나. 박영숙 선생님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저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던 거예요.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 김도연에게라고 적었습니다. 주소는 적을 수 없었어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나오는데 한국 들를까요? 아니면 엄마가 싱가포르로 놀러 오시든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엄마가 갈게라고 했을 거예요. 자식들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지금은 못 가.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해.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빚이요? 엄마가 48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야. 곧 갚을 수 있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일 잘하고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자식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한 게.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편지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연이에게 전하지? 방법을 몰랐어요.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도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48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연아, 내가 어디 있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너에게 닿을 거야.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다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편지 봉투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에게라고 적힌 봉투. 아직 전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처음으로 밤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11월이었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는데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박영숙 선생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줘야 하나. 그런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것 같았어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김도연 씨의 조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삼촌 유품 정리하다가 선생님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유품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죽었다는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 계산해 봤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게 3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연이는 그때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병이었나요? 간암이었어요. 병원비 내신 그날 삼촌은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다는 걸 몰랐어요. 1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까지 저를 도와준 그 아이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수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은 평생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를요? 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날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삼촌은 전학 간 뒤로 힘들게 사셨어요. 학교도 중학교까지밖에 못 다니셨고요. 그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삼촌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생 감사하며 사셨어요. 왜요? 내가 그 아이를 버렸는데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나눠주셨던 날, 칭찬해 주셨던 순간들, 삼촌은 그걸 평생 간직하셨어요. 그게 삼촌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삼촌 일기장이에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1975년 4월 12일. 전학 가던 날, 선생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하지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신 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택시에 박영숙 선생님이 타셨다. 48년 만이다. 많이 늙으셨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선생님께 폐가 될까봐.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1월 5일. 병원비를 낸 날. 오늘 선생님을 병원에 모셨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실망만 드린 제자여서 책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삼촌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감사해 하셨어요. 내가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책상을 봤어요. 김도연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도연이에게. 수진이 편지를 봤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수진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한참이었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촌이 이 편지를 받았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제 전할 수가 없네요. 아니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삼촌 유골함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직 봉안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편지를. 고개를 들었어요. 삼촌 납골당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가주시면, 그곳에서 편지를 읽어주시면 삼촌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도 될까요? 삼촌이 가장 원하셨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11월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어요.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48년 만에 도연이를 다시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차를 가지고 집 앞으로 왔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손에 편지 봉투를 꼭 쥐고 차에 탔습니다. 김도연에게라고 적힌 봉투. 48년 만에 도연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11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날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건물이었는데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수진이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작은 방 하나. 안으로 들어가자 위패가 보였습니다. 고 김도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48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펼쳤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선생님이 이제야 편지를 쓴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48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내가 전학 가던 날 선생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교장 선생님 말씀에 굴복했고 학부모들 눈치를 봤어. 신임 교사였던 나는 겁이 많았단다.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쓴 장문을 다시 읽었어.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더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착하지 않았어. 너를 버렸으니까. 미안하다, 도연아. 마지막 줄이었어요. 사랑한다, 도연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위패 앞에 편지를 놓았어요. 도연아, 받아줘. 납골당을 나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삼촌이 다니던 택시 회사에 가보시겠어요? 택시 회사요? 네. 삼촌 사물함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제가 정리하려다가 선생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택시 회사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몇 명의 기사들이 보였어요. 수진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도연 형이랑 제일 친했던 박철수라고 합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네. 형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셨어요. 택시 안에 항상 선생님 사진을 붙여뒀거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을요? 네. 소풍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오려낸 거였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제 은인이세요라고 하셨어요. 철수 씨가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복도 끝 사물함. 김도연이라고 적힌 이름표. 수진이 열쇠를 꺼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48년 전 소풍 사진. 도연이 혼자 앉아있던 그 사진에서 제 모습만 오려낸 사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던 그 순간 착한 학생상 스티커, 제가 도연이 공책에 붙여줬던 그 스티커, 도연이는 할 수 있어. 제가 쓴 격려 쪽지, 그리고 낡은 메모 한 장. 박영숙 선생님, 제 인생의 은인. 언젠가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연아,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하셨어요. 고아원에요? 네.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었으면 하면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도연아 선생님이 너한테 뭘 해줬다고. 수진이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선생님, 삼촌은 선생님 덕분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대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연이의 사물함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려 있었어요. 오려낸 사진, 스티커, 쪽지, 메모. 48년 동안 도연이가 간직했던 것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삼촌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선생님을 도울 수 있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도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 도연이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캐나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딸이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구나. 엄마, 사랑한다,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줬어.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하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도연이의 물건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봤어요. 오려낸 사진, 스티커, 쪽지, 메모. 48년 동안 도연이가 간직했던 것들,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연이가 전체 소풍 사진에서 저만 오려낸 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풍경도 다 잘라내고 오직 저 혼자만 이 아이에게 나는 그만큼 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장문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975년 도연이가 쓴 나의 꿈.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도연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선생님이 이루어 줄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도연이는 48년 동안 나를 기억했는데 나는 도연이를 위해 뭘 남겼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예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50년 가까이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어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려고 조금씩 남겨둔 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도연이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야. 이튿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통장을 꼭 쥐고 창구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하나하나 사인을 했어요. 장학금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1살 때 그 아이. 전학 가던 날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 훗날 택시를 몰며 저를 병원에 데려갔던 모습. 김도연 장학금으로 해주세요. 김도연? 제 은인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거야.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사흘 후 저녁 무렵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원이었어요. 지원아, 잘 지내니? 엄마, 제가 내일 한국 들어가요. 뭐? 회사 출장이 갑자기 잡혔어요. 서울 사무소에서 일주일 일하래요. 그래. 그럼 집에 들를 수 있겠네. 네, 내일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지원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더니 딸 지원이었어요. 지원아.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어서 와. 거실로 들어온 지원이는 책상 위를 봤어요. 도연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옛날 물건 같은데.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8년 전 김도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다는 것.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있던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나눠줬던 일. 도난 사건으로 억울하게 전학을 가야 했던 그날.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2주 전 48년 만에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줬다는 것.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떠났다는 것.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만들었다는 것. 지원이는 장문 노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장학금까지 만드신 거예요? 응. 도연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저도 장학금에 보태고 싶어요. 제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보낼게요. 지원아, 이건 엄마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에요. 모녀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초 첫 김도연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강당이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혜 학생은 박준혁이라는 11살 남자아이였어요.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48년 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장문 노트를 펼쳤어요.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 학생의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 아이의 꿈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준혁 학생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어요. 준혁이가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착한 사람이 될게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잘할 거야.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 지원과 도연의 조카 수진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전달식이 끝나고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삼촌께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도연이의 위패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장학금 증서 사본과 준혁이가 쓴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단다. 이제 준혁이라는 아이가 내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야. 내 꿈이 계속 이어질 거란다.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이 늦었지만 이제야 내게 보답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도연아. 선생님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는 걸. 이제 선생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밝은 별 하나가 대낮인데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녕, 도연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선생님은 이제 괜찮아. 내가 준 사랑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게. 수진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선생님 가요. 그래.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을 볼 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함께 전달식 가요. 그러자. 우리 매년 가자. 삼촌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도연이가 제일 좋아할 거야.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구나. 한 사람이 남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구나. 차에 올라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그곳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도연아. 선생님 인생에 와줘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차는 출발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예전 은사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지내느라 외로웠을 저를 위해 여름방학 때 정성껏 쓰신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연이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께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마운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추억을 어루만지고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